2001년 8월 20일, 한 남자가 미국 LA 보안관서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이죠? 제 아내가 사라졌습니다. 넓은 저택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던 남편과 아내. 사라진 아내의 주변엔 용의자 남성들이 몇몇 있었는데요. 납치일까요? 살인일까요? 범행 동기는 치정일까요? 원한일까요? 오늘의 실제 사건 이야기 시작합니다. 로스앤젤레스 레이크우드에 위치한 크고 멋진 집에 살고 있는 남편 브루스와 아내 제이나. 이 부부는 함께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사무실은 집에서 멀지 않은 롱비치 북쪽 끝 항구 근처에 있었는데요. 브루스는 아내 제이나가 출근을 해야 됐었는데 사무실에 없다고,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8월 20일 월요일에 신고를 했습니다. 성인의 실종이었고 제이나의 차도 없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처음 봤을 때는 그냥 차 타고 운전해서 어디 멀리 바람 쐬러 갔나? 도망갔나? 하는 가능성도 있어 보였어요. 하지만 다음 날인 8월 21일 화요일, 제이나는 여전히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현재 어디에 있는 건지, 자발적으로 나간 건지, 무슨 일이 생긴 건지 빨리 파악을 해야 했어요. 실종 신고자 중 거의 대부분은 24시간 내에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초 24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때부터는 단순히 도망가거나 떠나간 게 아니고 무슨 일이 생겼을 확률이 높다고 해요. 제이나의 경우에 차도 같이 없어졌었죠. 차량 갈취나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도 있었고, 아니면 최악의 경우 더 끔찍한 범죄의 피해자가 됐을 수도 있겠죠. LA 카운티 보안관국 강력부는 우선 병원과 교통사고 기록을 확인해 보는데요. 제이나의 이름으로 된 기록은 없었어요. 즉, 사고 쪽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강력반이 출동합니다. 형사들은 직접 피해자 자택으로 가보는데요. 브루스와 제이나는 골프 코스를 끼고 있는 대저택에서 살고 있었어요. 텅 빈 넓은 집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남편 브루스는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패닉에 빠진 것처럼 막 이렇게 두 손으로 머리를 부여잡고 소파에 앉아서 애처럼 막 엉엉 울고 있었다고 해요. 그는 수사팀에게 최대한 많은 자세한 정보를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브루스가 돈이 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필요하면 헬리콥터와 별도의 수색팀을 고용할 수도 있다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해보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형사는 우선 브루스에게 신고를 했었던 월요일 아침 상황을 묻습니다. 브루스는 월요일 이른 아침 대략 오전 6시쯤에 제이나에게 키스를 하고 집을 나섰다고 해요. 두 사람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는데 남편 브루스가 먼저 출근을 하고 아내 제이나는 보통 9시에서 9시 반쯤에 출근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날은 10시가 넘도록 제이나가 사무실에 나오지도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았던 거죠. 브루스는 같은 건물에 근무하는 다른 부동산 중개인들한테 제이나 못 봤냐고 물어보는데 아직 출근을 안 했다라고 하더랍니다. 부부에게는 크리스라는 이름의 또 한 명의 사업 파트너가 있었는데요. 이 크리스와 브루스는 브루스의 집으로 가서 제이나가 있나 확인을 한번 해보기로 합니다. 집에 가봤더니 제이나가 없고 그녀의 자동차, 핸드백, 휴대폰도 다 없더래요. 어딘가 외출을 한 건 분명한 것 같은데 그럼 대체 어디로 갔다는 걸까? 출근은 왜 안 했으며 연락은 또 왜 안 되는 걸까? 브루스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침입을 한 것 같지도 않았대요. 브루스의 저택에는 방범 시스템이 설치가 돼 있었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을 다 듣고 나서 수사관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보기 시작합니다. 어른이 실종된 경우 우선 자발적으로 나갔을 가능성부터 헤아려 보는데 그 중에 보통 가장 확률이 높은 건 혼외정사, 그러니까 불륜이었어요. 또 정신 상태가 멀쩡했는가, 복용하고 있었던 약은 없는가, 이런 문제까지도 세세하게 조사를 해봐야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실종 직전의 상황도 체크를 해봤어야 했는데요. 월요일 아침에 제이나가 사라진 거라면 바로 그 직전의 주말에는 혹시 무슨 특별한 일이 없었을까요? 제이나는 그 전주 금요일 밤에 친구와 콘서트장에 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늦게, 아마 자정이 지나서 집에 돌아왔었다고 해요. 그리고 주말 동안엔 내내 이 부부가 느긋하고 편안하게 집에서 쉬었다고 합니다.
보통 누군가가 실종이 되면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알리바이를 확인하고 용의선상에서 제외를 시켜나가는데요. 아내가 없어졌으니까 남편이 가장 먼저 의심을 받았을 수 있겠죠. 하지만 두 사람은 결혼한 지 11년이 됐고 사랑이 넘치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 잘 맞는 삶의 파트너였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사업 파트너이기도 했어요. 둘이 함께 시작한 부동산 사업은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고, 이 두 사람은 이 때문에 사업에 조금 매여 있긴 했었지만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삶을 즐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도 여가 생활도 함께 했고, 삶의 목표 또한 비슷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이룰까에 관해서 항상 대화를 나누며 모든 일을 서로 상의해서 결정했다고 해요. 가장 친한 친구이자 최고의 사업 파트너인 아내 제이나를 잃은 브루스는 TV 인터뷰에도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출근도 하지 않고 연락도 없이 이렇게 사라지는 건 정말 제이나답지 않은 일입니다. 아내는 시간을 엄수하는 아주 프로페셔널한 사람이에요. 그녀를 빨리 되찾고 싶어요. 제이나의 엄마도 인터뷰를 통해서 이건 정말 제이나답지 않은 상황이라고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제이나가 남긴 흔적들을 한번 찾아봐야 할 텐데요. 브루스는 수사관이 단서를 찾을 수 있도록 집 수색을 허락했고, 수사관들은 브루스와 제이나의 집을 아주 꼼꼼하게 쓰레기통까지 다 뒤졌어요. 자동 응답기까지도 다 확인을 해서 발신자 정보를 기록했습니다. 브루스의 증언에 의하면 자동 응답기에 제이나에게 메시지를 남긴 알 수 없는 남자가 있었다고 해요. 이 부부는 주말 동안 불안해서 전화를 안 받았었다고 합니다. 브루스는 누군가가 협박을 하는 것 같다면서 이 녹음 테이프 좀 들어봐 달라고 수사팀에 전달을 해요. 수사팀이 들어보니까 남성의 목소리였고 그는 내가 누군지 알겠지? 전화해. 라는 말만 남기고는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문제는 브루스도 제이나도 그게 누군지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수사 과정에서 제이나의 엄마도 이 녹음본을 입수해 지인 대부분에게 들려줬는데 아무도 누구인지 몰랐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에게 엄청난 불안을 심어준 음성 메시지. 이 메시지를 남긴 사람이 혹시 제이나에게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수사관은 혹시 제이나에게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은 없냐고 묻는데 남편 브루스는 조심스럽게 제이나의 아버지 때문에 누군가가 제이나에게 해코지를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을 해줍니다. 제이나의 아버지는 누구였을까요? 폴 카펜터. 그는 저명한 정치인이자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인기가 많았던 인물이었죠. 하지만 정치 경력 후반에 어떤 범죄 행위에 휘말리게 되면서 그 일로 기소돼 감옥까지 갔었고 제이나가 실종되기 2년 전에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몇몇 언론은 이런 이슈가 제이나의 실종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추측하기도 했어요. 제이나의 부친이 정치 경력 동안 했던 일에 대한 복수로서 딸 제이나를 괴롭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이러한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자동응답기에 메시지를 남긴 정체불명의 남자가 복수를 위한 납치를 했을 수도 있다는 추론도 나오게 됩니다. 이 외에도 남편 브루스는 제이나의 생활 패턴과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자세하게 경찰에 알려줬어요. LA 카운티 갱단 구역에 브루스, 제이나 부부 소유의 차압된 주택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제이나가 종종 그쪽으로 집세를 직접 받으러 가기도 했대요. 그래서 혹시 거길 갔다가 납치됐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이나는 집세를 받으러 갈 때 총까지 소지했었다고 해요. 집세니까 굉장히 큰 돈일 거잖아요. 그래서 강도를 당할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이래요. 그런데 경찰의 말에 따르면 많은 경우 총을 가지고 다니긴 하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쓰지 않을 때는 그 총을 빼앗겨서 오히려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총에 당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가능성, 여러 가지 추론들이 제기가 되면서 수사팀이 조사해야 할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게다가 시간은 촉박합니다. 제이나가 납치된 걸 수도 있잖아요. 어딘가에 붙잡혀 있거나 위험에 처했을 수도 있는데 이미 시간이 지체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사팀은 제이나의 얼굴과 그녀의 차 번호판 사진을 언론에 공개하기로 결정합니다. 일단 차를 찾으면 제이나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었죠.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수사 인원으로 가장 빠르게 제이나를 찾으려면 대중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2001년 8월 22일, 제이나 실종 이틀째. 수사팀과 가족들은 제이나의 몸값을 요구하는 연락이나 어찌됐든 살아있다는 소식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희망을 잃지 않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은 흘렀고 제이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떠한 연락도 없었고 시신이 발견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제이나의 아버지 정치 경력과 관련해서는 제이나에게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이 없다고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경찰은 계속해서 제이나의 주변 인물들을 신문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 브루스를 신문할 때 크리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야기 앞부분에서 잠깐 나온 적이 있었던 이름인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브루스가 사무실에 있다가 제이나를 찾으러 집에 갈 때 이 크리스라는 남자랑 같이 갔다고 했었죠. 그는 브루스와 제이나의 사업 파트너입니다. 이들은 막 소프트웨어 회사를 차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한 지인의 말에 따르면 제이나와 크리스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였을까요? 불륜? 아니요. 어찌 보면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증언을 한 지인이 이전에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있을 때 한번 보니까 제이나가 크리스를 그렇게 썩 좋아하는 것 같지가 않더래요. 사람 자체를 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 같더랍니다. 이렇게 해서 크리스라는 사람이 용의선상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가 범인이라면 범행 동기는 뭘까요? 단순히 제이나가 본인을 안 좋아해서? 그것보다는 더 큰 이유가 있겠죠. 이 크리스의 입장에서는 브루스와 제이나가 사업 파트너인데 이 중에 한 사람이 사라지면 어쨌든 자기 지분이 늘어나는 상황인 거예요. 경찰은 크리스가 연루됐을지도 모른다는 판단을 내리고 신속하게 그의 행방을 확인해 봅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 전 도시를 떠났다는 거예요. 빨리 쫓아가야겠죠. 수사팀은 크리스를 찾아내서 제이나가 사라진 월요일 직전 주말의 알리바이를 확인해 봅니다. 크리스는 여자친구와 있었던 게 확인이 됐어요. 이렇게 부부의 사업 파트너인 크리스는 용의선상에서 벗어납니다. 이번엔 또 다른 용의자가 주목을 받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제이나의 개인 운동 트레이너인 딘이라는 남자입니다. 제이나는 실종되기 직전 금요일 밤에 친구랑 콘서트장에 갔다고 했었죠. 에릭 클랩톤이라는 가수의 콘서트였고 거기서 와인 반잔 정도를 마시면서 굉장히 즐겁게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늦게 돌아와서 다음날 아침 일찍 트레이너 딘하고 만나서 운동을 하는 스케줄이 있었다고 해요. 이들은 거의 4, 5년 정도 함께 운동을 해왔는데 매주 토요일 아침 7시에 제이나와 딘은 해변으로 조깅을 갔습니다. 형사들은 혹시 이 두 사람이 연인 관계는 아니었을까 의심을 해보는데요. 제이나의 엄마의 증언에 따르면 제이나가 언젠가부터 막 체중도 줄이고 관리를 하면서 이 외적인 이미지를 바꾸기 시작하고 좀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치아 교정까지 하고요. 이게 혹시 딘과의 관계하고 연관이 있는 걸까요? 하지만 한때 제이나랑 함께 2대1로 이 트레이너 딘한테서 운동을 배웠던 제이나의 친구 증언에 따르면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성적 긴장감 같은 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둘은 그냥 단순 트레이너와 고객 관계였고 제이나는 완전히 운동에만 몰두했대요. 형사들은 딘을 따로 불러 신문을 하고 알리바이를 확인한 끝에 용의선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근데 그래서 제이나와 딘은 그 토요일 아침에 운동을 같이 하긴 한 걸까요? 아닙니다. 트레이너 딘의 증언에 따르면 제이나는 운동 수업에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딘이 제이나에게 운동을 가르치는 4, 5년 동안 그녀는 한 번도 수업을 빠지거나 지각한 적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 트레이너 딘은 제이나가 운동을 나오지 않자 집 전화로 전화를 해봤는데 아무도 받지 않았고 제이나의 휴대폰으로도 연락을 했지만 안 받더랍니다. 사실 제이나는 토요일 오후에 마사지샵 예약도 되어 있었는데요. 이 마사지샵에도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요. 이 마사지샵을 같이 다니는 친구도 제이나에게 연락을 해봤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제이나의 남편 브루스의 음성 사서함에도 전화를 걸었는데 답이 없었대요. 이 증언들을 쭉 듣고 나서 수사팀은 남편 브루스에게
왜 제이나가 트레이너랑 친구의 연락을 안 받았을까요? 하고 물어봤더니, 우리는 주중에 워낙 바쁘게 지내기 때문에 주말에는 다른 건 아무것도 좀 신경 쓰고 싶지 않아 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전문 부동산 중개인들인데 전화를 안 받는다? 수사팀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대요. 2001년 8월 25일, 제이나 실종 5일째가 됩니다. 수사팀은 이번엔 브루스와 제이나의 집에서 일하던 가사 도우미를 만나서 신문을 해보는데요. 이런 사건의 경우 가사 도우미 분들이 정말 내밀하고 결정적인 정보를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일단 집을 들락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형사의 표현에 따르면 이들은 가정 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있는 조용한 관찰자라고 해요. 이 가사 도우미는 부부의 침구에 관해서 중요한 증언을 해줍니다. 그녀는 화요일마다 안방 침구를 갈았다고 하는데요. 8월 14일, 즉 제이나가 실종되기 전주의 화요일에도 침구를 정리했다고 해요. 그때 새로 갈았던 침구는 뭔가 이렇게 글자들이 필기체로 막 적혀 있는 그런 디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제이나가 사라진 그 다음 날 화요일에 와서 침대를 보니까 다른 시트로 바뀌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가사 도우미가 지난주에 와서 씌워뒀던 시트는 없어지고 침대 위에는 풀 사이즈의 시트만 있더래요. 이분이 왜 사이즈까지 기억을 하냐 하면 사이즈가 안 맞았거든요. 침대는 퀸 사이즈였는데 시트는 풀 사이즈 시트가 깔려 있었던 거죠. 그녀의 증언에 의하면 그 집에서 9년을 일했는데 이 두 사람이 직접 시트를 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 가사 도우미 분이 화요일마다 항상 침구를 교체해줬고 그들이 스스로 교체를 한 적은 없었대요. 필요에 의해서 시트를 갈았을 수도 있죠. 그럼 시트를 갈았으면 그게 집안 어딘가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세탁기나 다른 방 어디에도 이전에 쓰고 있던 그 시트는 없더랍니다. 욕실에서 수건도 하나 없어졌고 베개도 하나 없어졌어요. 가사 도우미는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제 제이나가 집에서 어떤 일을 당했다는 건 거의 확실해 보이죠? 제이나에게 전화를 했던 그 의문의 남자가 집에 침입을 했던 걸까요? 그런데 남편 브루스의 말로는 제이나를 찾으러 집에 와봤을 때 강제 침입의 흔적은 없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문도 다 잘 잠겨 있었고 경보장치도 이상 없이 잘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제이나의 엄마는 아무래도 범인은 제이나의 지인일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었어요. 제이나의 동선도 알고 있고 브루스가 언제 출근하는지도 아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이 누굴지 형사들이 레이더망을 풀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8월 27일, 제이나 실종 일주일째로 접어들었어요. 그동안 제이나의 실종에 관한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었는데 이날 처음으로 결정적인 무언가가 발견이 됩니다. 뭐였을까요? 바로 제이나의 차였어요. 수사팀은 제이나의 1996년 패스파인더 차량이 시그널 힐이라는 지역에서 발견됐다는 전화를 받고 바로 출동합니다. 제이나의 차를 처음 확인했을 때 그 안에 핸드백이나 휴대폰, 총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 차 트렁크에서 깃털을 하나 찾았는데요. 이 깃털은 부부의 침대에서 없어졌던 베개, 그 베개 안에 있던 깃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단서가 되겠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커다란 핏자국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의 피로 보였기 때문에 아마도 사망을 했을 거라고 의견이 모아졌어요. 이제 제이나는 살아있는 채로 발견될 확률은 매우 적어졌습니다. 수사와 수색은 제이나의 시신을 찾는 쪽으로 전개되기 시작해요. 실종 사건에서 잠재적 살인 사건으로 전환이 된 거죠. 8월 31일, 실종 11일째. 140명 정도의 수색팀이 제이나의 차가 발견된 곳 근처에 있는 석유 채굴장을 수색합니다. 제이나의 차는 시그널 힐의 유적 옆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그 넓은 부지에는 석유를 찾으려고 팠던 거대하고 깊은 구멍들이 많았어요. 수색팀은 한참 동안 구석구석 수색을 해보지만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강력반 형사들은 애가 타기 시작했어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시신이 없으면 범인을 찾아도 그 범죄를 입증해내기가 아주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범인도 범인인데 반드시 제이나의 시신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이제 9월로 넘어와 제이나가 사라진 지 16일째가 됩니다.
수사팀은 피해자 자택에 대한 수색영장을 추가로 확보해 부부의 집 내부에서 루미놀 검사를 진행하는데요. 안방 침대 옆 카페트에서 피 한 방울이 발견됐어요. 수사팀은 제이나가 머리를 빗던 빗에서 그녀의 DNA 샘플을 얻어낸 후 검사를 진행해 보는데 침실에 있던 혈흔, 제이나의 차에서 발견된 혈흔 모두 검사 결과 제이나의 DNA와 일치했습니다. 누군가가 제이나를 죽이거나 다치게 해서 차에다가 싣고 이동을 했다. 이 점은 일단 확실해 보이죠? 자, 지금까지 모든 가능한 상황들을 다 체크하고 수사를 해온 결과 제이나에게 접근할 수 있었던 건 남편 브루스 뿐이라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녀가 살아있는 걸 마지막으로 본 것도 브루스였고요. 브루스가 내세운 알리바이는 제이나와 주말 내내 단둘이 있었다라는 것뿐이었어요. 입증이 불가능하죠. 수사팀은 이제 남편 브루스에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브루스는 형사들에게 제이나가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 아침까지 쭉 살아있었고 자기랑 같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었잖아요. 이 말이 사실일까요?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를 한번 해보시겠냐라고 물었는데 브루스는 흔쾌히 하겠다고 했답니다. 근데 질문을 좀 미리 볼 수 있냐고 하더래요. 말이 안 되죠. 그걸 왜 미리 알려줘요? 브루스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기로 하고는 미리 법 쪽에와 경찰 쪽의 여러 지인들에게 조언도 받았다고 합니다. 경찰과 언론의 시선은 이제 브루스에게로 쏠리기 시작해요. 제이나가 실종됐을 때 브루스가 TV 인터뷰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섰었는데요. 이렇게 점잖게 양복을 차려입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 이름은 브루스 코클리치입니다. 저와 11년을 함께한 제 아내를 찾고 있어요. 도와주십시오. 살해금으로 10만 달러를 드리겠습니다. 아내를 되찾고 싶어요. 아내를 되찾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겁니다. 시간이 흐르고 이 인터뷰를 본 여성 몇 명이 LA 보안관국에 연락을 해오기 시작합니다. 브루스라는 남자가 자기한테 데이트 신청을 했었다라는 내용들이었어요. 은행에서 일하던 한 여성은 브루스가 자기한테 같이 저녁 먹고 데이트 좀 하자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뭐 별 생각이 없다가 TV에서 그의 아내가 실종됐다는 인터뷰를 보고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여성은 비슷한 문제로 수사를 좀 하려고 하니까 그 남자랑 엮이고 싶지 않다라고 했대요. 브루스의 이웃 여성도 어느 날 자기 차 앞 유리에서 그가 쓴 쪽지를 발견한 적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근데 쪽지 내용이 좀 웃겨요. 당신 손녀딸이 저랑 데이트를 할 건지 좀 물어봐 주시겠습니까?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희한하죠? 제이나가 실종되기 직전과 직후 이 브루스는 여러 여성들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었다는 게 밝혀졌어요. 근데 웃긴 건 다 거절당했습니다. 여성들은 브루스가 뭔가 좀 이상한 사람 같아서 거절을 했다고 해요. 사람을 정확히 잘 봤죠. 그는 TV에 나와서 사라진 아내가 너무너무 그립고 그녀를 되찾기 위해서 뭐든 하겠다 이렇게 슬픈 배우자 코스프레를 했으면서 실생활에서는 다른 여자들 좀 만나보려고 계속 기웃기웃거렸던 거죠. 이 수사팀이 조사를 해보니까 브루스는 오래전부터 여러 여자들한테 데이트 신청을 하고 심지어는 결혼한 상태에서 다른 여성들과 자고 다니기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제이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브루스는 싱글이 되고 싶었던 듯 합니다. 돈 많은 부동산 거물, 근데 싱글. 그래서 이 여자 저 여자를 마음껏 만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제이나가 자기 삶에 마치 어떤 걸림돌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겠죠. 수사관들이 더 조사를 하면 할수록 제이나의 친구들과 친척들에게서 제이나가 사실은 행복하지 않았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옵니다. 아이를 입양하는 문제도 이 둘 사이에 좀 이슈가 됐었다고 하는데요. 제이나는 아이 입양을 간절히 원했대요. 둘이 이미 여기에 대한 합의가 돼서 서류도 작성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어떤 이유에선지 그 결정이 뒤집혔다고 합니다. 브루스의 입장에서는 제이나가 엄마가 되면 확실히 사업에 좀 지장이 있을 테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는 항상 돈을 더 벌고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좀 지배적인 태도를 보였던 모양입니다. 이 브루스의 이복 형제의 증언에 따르면 브루스에게는 통제가 매우 중요하대요. 일상도, 아내도, 사업도, 모든 대인관계도 원래 좀 그런 성향이었다고 합니다. 제이나는 이 결혼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독립성을 키우는 쪽으로 그 노력의 방향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녀는 새로운 삶과 변화를 찾고 있었어요. 어쩌면 제이나가 브루스에게 이혼을 하자고 얘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화가 난 브루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제이나를 해쳤을 수도 있죠. 그런데 브루스를 아는 사람은 그보다 조금 더 냉정하게 이 상황을 해석합니다. 야망이 크고 늘 돈을 중요시했었던 브루스는 제이나와 이혼을 하게 되면 모든 걸 다 반으로 나눠야 되니까 그게 싫어서 제이나를 해쳤을 거라고요. 결국은 돈 때문에 죽였을 거란 얘기죠. 또 제이나 앞으로 100만 달러짜리 생명보험이 가입돼 있었거든요. 수사팀이 이제 이 브루스를 강력한 용의자로 두고 수사를 펼치자 이와 관련한 목격자 증언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브루스의 이웃 몇몇은 토요일 이른 아침에 남녀가 싸우는 소리를 들었었다고 얘기했어요. 이후에는 무거운 어떤 가구 옮기는 그런 소리도 났다고 합니다. 또 제이나의 차가 발견된 지역에 사는 한 주민은 처음 보는 웬 백인 남성이 하얀색 와이셔츠를 입고 골목에 앉아 있었는데 뭔가 사람이 좀 의심스러워 보였다고 증언을 했어요. 그리고 경찰이 부부의 사업 파트너 크리스, 제이나의 운동 트레이너 딘, 그리고 제이나의 남편 브루스, 이 세 사람의 사진 여러 장이 섞인 사진 폴더를 이 목격자한테 보여줬더니 이 사람이요 라고 하면서 브루스의 사진을 탁 골라내더랍니다. 범인은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결론이 내려진 얘기만 들으니까 그냥 딱 봐도 남편이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브루스가 처음부터 너무 적극적으로 막 다른 용의자들을 만들어내면서 수사에 혼선을 주고 거짓 증언들을 계속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브루스는 이런 말도 했어요. 일요일에 제이나랑 나랑 둘이 산책을 하면서 분명히 동네 사람들이랑 마주쳐서 대화도 나눴었다고. 그래서 형사들이 이웃 누구요? 같이 가서 물어봅시다 라고 하거든요. 근데 정작 가서 물어보니까 브루스가 지목했던 그 이웃들은 일요일에요? 우리가 마주쳤었다고요? 아닌데? 못 봤는데? 이렇게 반응을 했던 거죠. 그랬더니 브루스가 막 그 이웃들한테 우리 일요일에 요 앞에서 마주쳤던 거, 대화 나눴던 거 기억 안 나냐고 재차 묻고 또 묻더랍니다. 이웃들은 계속 갸우뚱거리면서 아니요, 안 만났다고 기억이 없다고 얘기를 했대요. 이제 수사는 막바지로 향해 갑니다. 어느 정도 큰 그림은 그려졌어요. 브루스는 토요일 아침 일찍 아내를 죽인 걸로 추정됐습니다. 그리고 침대 시트와 베갯닛, 수건으로 그녀의 시신을 감싸서 차고에 있었던 제이나의 차 트렁크로 시신을 옮겼겠죠. 근데 이 트렁크에서 발견된 피의 양이 굉장히 많았었다고 했잖아요. 전문가들은 아마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하면서 체액까지 나온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주말 동안에 시신을 차에 둔 거라고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일요일 밤 늦게 제이나의 차를 운전하고 가서 시신을 어딘가에 처리를 한 게 아닐까 추정이 됐습니다. 일요일 밤에 아까 제이나의 차가 발견됐던 지역 근처에서 목격이 됐으니까 그쯤이겠죠. 브루스는 그렇게 일부러 아내의 차를 끌고 가서 가난한 동네에다가 두고 열쇠를 꽂아둔 채 창문을 내려뒀어요. 누군가가 가져가길 바란 거죠. 그래서 그 동네 아이들이 한동안 그 차를 막 운전하고 끌고 다니면서 놀았었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이런 사건 후반부에는 명확하게 사건의 전말이 이랬던 겁니다 하고 이렇게 딱 드러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계속 추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브루스가 끝까지 부인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아내를 매우 사랑하고 있고 해친 적도 없으며 그녀를 되찾고 싶을 뿐이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말을 안 하겠죠. 자기가 안 죽였다고 했으니까. 가족들은 제이나의 시신도 찾지 못하고 그녀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2002년 1월 30일, 제이나 실종 4개월째, 브루스가 제이나 살해 혐의로 체포됩니다. 제이나의 가족들은 그래도 브루스가 재판 때까지 감옥에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보석금 100만 달러를 내고 풀려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년이 넘게 지난 2003년 2월 19일에서야 재판이 시작됐어요. 이 브루스가 유죄를 받게 하려면 그가 제이나를 죽여서 실종되게 했다라는 걸 증명해야 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증거인 시신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수색은 진행 중이었지만 대체 어디다 어떻게 처리를 한 건지 제이나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제이나의 주변 인물들이 재판장에 나와서 열심히 증언도 하고 검사는 최선을 다해서 12명의 배심원을 설득합니다.
이 브루스 측 변호사는 부부가 둘이서 휴가를 갔던 사진, 두 사람이 결혼 생활 동안 주고받은 생일 카드, 기념일 카드 등을 배심원단에게 보여주면서 그의 무죄를 주장했어요. 봐라, 이렇게 둘이 사이가 좋았다. 이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다. 이런 거죠. 무려 6일간의 배심원단의 심의가 이어지고 배심원단은 유죄 7명, 무죄 5명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결국 판사는 판결 불일치로 재판 무효를 선언하고 이로부터 8개월 후인 2003년 10월에 다시 재판이 열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브루스는 결국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판사가 말해요. 법에 따라 주립교도소에서 15년형을 선고합니다. 이 외국의 케이스를 보면 피해자 가족들이 가해자한테 이렇게 막 몇 마디 할 수 있게 해주기도 하잖아요. 제이나의 가족들도 그에게 여러 말들을 합니다.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해서 그게 너무 슬프다고. 자네는 자네를 사랑해준 아내 제이나와 제이나의 미래를 포함한 모든 것을 앗아갔다. 근데 브루스는 이런 얘기를 듣는 와중에도 다른 곳에다가 시선을 고정한 채로 그냥 멍하게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의 이복 형제도 사실은 형을 계속 믿고 있었는데 자기가 아마도 좀 잘못된 사람을 믿고 있었던 것 같다라면서 실망한 마음을 드러냈대요. 쓰레기 같은 남편에게 무참히 희생당한 안타까운 케이스였는데요. 제이나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폈다고 합니다. 문 열어줘? 나가세요. 진행이 안 되네. 진행이 안 돼.